항구 마을 저녁빛이 골목을 붉게 물들일 때 정불래는 가게 앞 간판불을 켰다. 파란 글씨로 적힌 불렌의 횟집이라는 글자가 노을과 섞여 은은하게 빛났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오는 바닷바람에는 비린내와 함께 젖은 소금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냄새는 그녀에게 익숙했고 이제는 몸의 일부처럼 편안했다. 불레는 손에 쥔 행주로 테이블을 하나씩 닦아나갔다. 손동작은 느리지만 정확했다. 모서리까지 꼼꼼히 훑었다.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창가 자리에는 낮에 온 단골 손님이 두고 간 휴지 쪼가리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것도 조용히 치웠다. 싱크대 쪽에서는 수도 물이 가늘게 흐르고 있었다. 불레는 물을 잠그고 칼과 도마를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칼날은 오래됐지만 잘 갈아져 반짝였다. 이 칼로 그녀는 평생을 버텼다. 빚쟁이 전화에 벌벌 떨던 젊은 시절도, 아이들 학원비 내느라 잠을 줄이던 시절도 모두 이 칼과 함께였다. 가게 문을 반쯤 열어둔 채 그녀는 잠시 밖을 내다보았다. 해가 지고 가로등 불이 하나둘 켜졌다. 바닷가 쪽에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다. 멀리 배 한 척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다. 그 풍경은 매일 같았지만 그녀에게는 안심이 되는 장면이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나간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익숙한 벨소리가 짧게 울렸다. 불레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큰아들 이름이 떴다. 이 시간에 웬일이래. 작게 중얼거리고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민우야. 엄마 잘 있었어?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바빴다. 뒤에서 차가 지나는 소리,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불레는 자연스레 미소를 지었다. 그냥 그렇지 뭐. 가게 정리하고 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내려갈까 하는데. 불레의 손이 잠시 멈췄다. 행주가 허공에 멈춰섰다. 셋이다? 나랑 진우랑 혜진이랑. 다 같이 한번 얼굴도 볼 겸. 아이들이 동시에 내려온다는 말에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다. 그러나 그 두근거림에는 반가움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묵직함도 섞여 있었다. 명절도 아닌데 셋이 한꺼번에 내려온 적이 언제였던가. 불레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래, 뭐 내려오면 좋지. 일이 좀 바쁘긴 한데. 엄마 가게에서 한번 다 같이 밥 먹자. 할 얘기도 있고. 할 얘기라는 단어가 귓가에 남았다. 불레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내려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레는 한동안 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전화를 쥔 손가락에 힘이 조금 들어갔다 풀렸다를 반복했다. 셋이 다 같이 할 얘기, 이 말들이 머릿속에서 둥글게 맴돌았다. 그때 가게 문이 덜컥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어왔다. 야, 불레야. 아직 안 간 거요? 말레였다. 뒤에는 수님과 정숙도 서 있었다. 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이 동네를 함께 늙어온 친구들이었다. 어우, 오늘 손님 좀 있었냐? 뭐, 그냥 그럭저럭. 너희는 왜 이제 왔어? 말레는 아무 말 없이 안쪽으로 들어와 의자에 털썩 앉았다. 수님은 카운터 뒤에 있는 물컵을 꺼내고 정숙은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장난을 쳤다. 불레야, 얼굴이 왜 이렇게 굳었어? 무슨 일 있냐? 불레는 웃으려다 입꼬리만 조금 움직이고 말았다. 스스로도 표정이 어색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니야, 그냥 전화 하나 받아서. 전화? 누가? 말레의 질문에 불레는 잠깐 망설였다. 애들이 이번 주말에 다 내려온다고 하네. 수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셋이다?
웬일이래, 잘했네. 좋지 뭐. 정숙은 손뼉을 한번 쳤다. 야, 그럼 우리도 그날 와서 한 상 얻어먹어야겠다. 떨리는 상견례 분위기라도 한번 보게. 새 친구는 웃었지만 불레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친구들은 그 미묘한 기류를 놓치지 않았다. 말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내 표정이 영 반가운 사람 표정은 아닌디. 불레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저었다. 그냥 오랜만이라 그런가 보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이 조금 느려졌다. 생각이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갔다. 셋이 함께 내려왔던 마지막 날이 떠올랐다. 남편의 제사 날, 서로 바빠서 오래 있지 못했던 그날. 그 이후엔 각자 사는데 바쁘다고 몇 년째 얼굴을 못 봤다. 그래도 잘 됐다, 불레야. 말레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식들은 얼굴만 보여도 좋은 거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에겐 그게 제일 큰 선물이요. 불레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자식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나는 법이었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꾸 자라났다. 가게 문 밖으로는 파도 소리가 낮게 들렸다. 상가 사이로 스며드는 밤 공기가 조금 차가워졌다. 불레는 유리문을 닫고 간판 불이 잘 켜져 있는지 확인했다. 항구 마을의 평온한 저녁. 눈에 보이는 풍경은 언제와 다를 것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속에는 아주 작은 금 하나가 조용히 생기고 있었다. 그 금은 아직 작았지만 앞으로 그녀의 삶을 크게 흔들 파문이 될 준비를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 주말 아침 항구 마을 하늘은 맑았다. 불레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밤새 몇 번을 깼는지 모른다. 얕은 잠에서 번쩍번쩍 깨기를 반복했다. 오늘 온다 그랬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그 정도 통증은 이제 익숙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간단히 국을 끓였다. 아이들이 좋아하던 미역국이었다. 주방에 김이 서리자 옛날이 떠올랐다. 시험 보러 가던 아들들, 도시로 올라가던 막내딸. 그때도 이렇게 미역국을 끓여 먹였다. 그들은 급히 먹고 문을 나섰다. 뒤돌아보며 손 한번 흔들어 주던 얼굴이 아직도 선하다. 가게 문을 열고 나와 간판을 올리려는데 멀리서 차 한 대가 들어왔다. 검은색 큰 승용차였다. 그 뒤로 또 한 대, 그리고 흰색 SUV까지. 왔나 보다. 불레는 앞치마를 한 손으로 잡고 도로 쪽으로 걸어 나갔다. 차 문이 하나씩 열렸다. 먼저 내린 사람은 큰아들 민우였다. 배가 조금 나왔고 양복 바지는 구김이 져 있었다. 그는 서둘러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엄마. 민우가 손을 흔들었다. 불레는 괜히 주변을 한번 보고 천천히 손을 들어 답례했다. 둘째 진우는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다. 눈가에 피곤이 조금 묻어 있었지만 말투는 침착했다. 막내 혜진은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가방을 메고 있었다. 머리는 예쁘게 말려 내려와 있었다. 아이고 왔냐? 불레는 하나씩 아이들 얼굴을 쓰다듬듯 바라보았다. 몸은 다 자라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직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다. 엄마 얼굴 좋아 보여. 가게 아직도 그대로네. 혜진이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며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예전처럼 들뜬 기쁨보다는 어딘가 계산적인 여유가 섞여 있었다. 일단 들어가자, 엄마. 우리도 차 안에서만 있었더니 답답하네. 민우의 말에 모두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불레는 서둘러 물을 떠다 주고 미리 준비해둔 빈 접시들을 꺼냈다. 배는 안 고프냐? 내가 회 좀 썰어줄까?
엄마, 우리 조금 있다가 먹자. 먼저 얘기 좀 하자. 진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다. 그 말 한마디에 가게 안 공기가 살짝 변했다. 불레는 그 변화를 느꼈다. 손에 쥔 물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래, 그럼 앉아서 얘기나 하자. 불레는 가장 넓은 테이블에 아이들을 앉혔다. 자신은 맞은편 조금 떨어진 자리에 걸터 앉았다. 요즘은 다들 어찌 지내냐? 회사 일은 괜찮고? 어머니의 질문은 평범했다. 안부를 묻는 말이었지만 아이들의 답은 짧았다. 그냥 뭐 바쁘지 뭐. 프로젝트 하나 끝나서 좀 숨 돌리는 중. 나도 회사 일은 그냥 그래. 먹고는 살지.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예전 명절처럼 서로의 삶을 길게 나누지는 않았다. 웃음도 크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불레는 그 한마디에 바로 고개를 들었다. 큰아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때 쓰던 낮은 목소리였다. 우리 이번에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진우와 혜진이 동시에 민우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준비된 듯한 움직임이었다. 얘기라니 뭐가 그리 대단한 건데 그래. 불레는 일부러 가볍게 웃으려 했다. 그러나 입술이 잘 올라가지 않았다. 민우는 두 손을 깍지 끼고 테이블 위에 올렸다. 단단히 마음을 먹은 눈빛이었다. 엄마도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앞으로 노후도 생각하셔야 하잖아. 불레는 그 말에 어딘가 낯선 느낌을 받았다. 노후라는 단어는 이미 여러 번 들어본 말이었다. 그렇지만 오늘 그 말은 유난히 차갑게 들렸다. 노후야 뭐 가게나 그냥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그러다 가는 거지. 불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아이들은 그 말을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엄마, 요즘 세상에 그렇게 대충 살면 안 돼. 노후에 병원비도 많이 들고 사람 하나 없는 거 얼마나 무서운데. 진우도 덧붙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엄마 걱정을 하는 거야. 걱정? 그 단어는 달콤했지만 어딘가 씁쓸했다. 불레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모았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래, 뭐 걱정해줘서 고맙지. 하지만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이 자리의 공기가 예전 명절날처럼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웃음 대신 따뜻한 밥 냄새 대신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과 준비된 분위기라는 것을. 가게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여전히 일정한 리듬으로 들려왔다. 그러나 가게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서서히 모여들고 있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그것이 형태를 드러낼 것임을 불레는 알지 못했다. 테이블 위 공기는 묵직했다. 세 자녀는 서로 눈짓을 나누며 말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불레는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을 잡지 못했지만 그들의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컵에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물맛은 변하지 않았는데 입안에서는 이상하게 쓰게 느껴졌다. 민우가 먼저 숨을 들이켰다. 엄마, 지금 마을 땅값 많이 오른 거 알고 있지? 그 말에 불레는 눈을 조금 크게 떴다. 예상하지 못한 주제였다. 땅값이야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내가 땅 가진 게 어디 큰 부자도 아니고. 진우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꺼냈다. 엄마 땅 말이야. 지금 하면 180억 나온대. 불레는 말문이 막혔다. 숫자가 너무 컸다. 손을 무릎에서 떼지 못한 채 멍하니 서류 봉투만 바라봤다. 뭐라고? 180억이야. 감정가랑 매입 의향까지 다 확인했어. 혜진이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이 딱 팔 타이밍이래.
더 오를지도 모르지만 떨어질 수도 있대. 불레는 천천히 손을 움직여 봉투를 만졌다. 종이 표면이 차갑게 느껴졌다. 봉투 안에는 계약서 초안, 감정평가서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듯 묵직했다. 애들아,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엄마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민우는 테이블 쪽으로 몸을 조금 숙였다. 설득하는 눈빛이었다. 엄마가 이거 혼자 관리하기 힘들잖아. 세금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엄마도 이제 좀 편하게 지내야지. 편하게. 그 단어는 달콤해 보였지만 어딘가 찝찝했다. 불레는 그 느낌을 떨치지 못했다. 진우가 이어서 말했다. 우리가 계산을 좀 해봤어. 그는 펼쳐놓은 서류 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을 계속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너무 차분해서 마치 숫자만 남고 사람의 감정은 사라진 듯 들렸다. 180억에서 엄마 몫으로 30억을 드릴 거야. 불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이 흔들렸다. 뭐라고? 엄마가 혼자 사시기엔 30억이면 충분해. 혜진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엄마 나이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도 않잖아. 불레의 목구멍이 말라붙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진우는 설명을 이어갔다. 나머지 150억은 우리가 셋이서 50억씩 나눌 거야. 지금부터라도 우리도 미래 준비를 해야 하니까. 세자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다. 너무나 평온한 표정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갈등도, 미안함도, 조심스러움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미 논리적으로 정리된 분배 계획을 공유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불레는 입을 때려다 다시 다물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은 천천히 팔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그걸 지금 나한테?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결정만 해주면 돼. 혜진은 더 나아가 불레의 손등에 손을 올렸다.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감정은 없었다. 엄마, 이게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거야. 순간 불레의 가슴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자식들이라고 생각했던 존재들이 오늘은 이상하게 낯설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그 땅은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 지켜온 땅이야. 진우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그러니까요. 그걸 잘 마무리하자는 거죠. 불레는 아이들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다. 그들의 표정은 모두 같았다. 기대, 확신, 그리고 욕심이 섞인 차가운 안정감.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방금 전까지 익숙했던 가게 냄새가 이제는 어딘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엄마가 좀 생각해보마. 그 한마디는 그녀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다. 세 자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어머니가 단순히 숙제를 맡은 아이처럼 보였다. 가게 밖에서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단단한 바위에 부딪혀 흩어지는 물보라처럼 불레의 마음도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횟집 문을 닫은 뒤 불레는 불을 끄지 못한 채 가게 한가운데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마치 방 한가운데 커다란 돌처럼 존재감을 드러냈다. 종이 한 묶음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었던가.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등받이에 기대려 했지만 등이 굳어 자연스럽게 기대지지 않았다. 아까 아이들이 떠나며 남긴 말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엄마는 30억이면 충분해. 우린 우리 인생 따로 준비해야 하잖아. 할 일은 계약서에 도장만 찍는 거야. 각 문장이 바늘처럼 가슴에 박혔다. 어머니에 대한 존중도 지난 세월에 대한 생각도 보이지 않는 말투였다. 불레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꼬아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다시 하얗게 떠올랐다. 가게 안은 조용했다.
냉장고에서 가끔 틱 소리가 날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들렸지만 오늘은 그 소리마저 불안하게 느껴졌다. 블레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감정평가서에는 180억을 명확하게 적어둔 글자 눈에 들어왔다. 숫자 자체는 큰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건 그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이었다. 40년 동안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며 버틴 시간, 빚 갚느라 밤새 손이 갈라지고 어깨가 굳어가던 시절, 가게 문 앞에서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오늘도 버티자 하고 다짐하던 날들. 그 땅은 단순한 토지가 아니었다. 그녀의 청춘, 노동, 눈물, 희생이 온전히 묻어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모든 세월을 숫자로 계산했고, 심지어 그 숫자에서 어머니 몫을 줄이려 했다. 블레는 서류를 덮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바닥 안쪽에 미지근한 눈물이 고였다. 울음은 나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듯한 고통이 가슴 깊이 퍼져갔다. 내가 그렇게 보였나? 작은 목소리가 허공으로 새어나왔다.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해준다고 말하던 순간들. 그 말에 담긴 진심이 어디까지였는지 헷갈렸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방으로 걸어가 물을 한 잔 따랐다. 컵을 두 손으로 잡은 채 입에 가져갔다. 그러나 물을 삼키는데도 오래 걸렸다. 목이 타면서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밀려왔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 뜨거움은 식지 않았다. 밤하늘에는 희미한 별 두세 개만 보였다. 어둠이 바다 위로 넓게 깔려 있었다. 내가 잘못 산 건가?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들을 위해 힘든 내색 없이 일해온 날들이 떠올랐다. 자식들 도시 보내느라 자신의 옷 한 벌도 새로 사지 않던 시절도 떠올랐다. 그 모든 세월을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 아니면 잊고 싶은 듯 외면한 걸까? 블레는 의자에 다시 앉아 천천히 등을 기대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마음이 복잡해지면 숨이 자꾸 짧아지는 버릇이 있었다. 생각을 좀 해야겠다. 그녀는 그렇게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오늘 밤은 결코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가게 안의 불빛은 늦은 시각까지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 아래에서 블레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녀의 삶과 자식들의 차갑게 정리된 계획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천천히 균열을 넓혀갔다. 밖에서는 파도가 여전히 부서지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오늘따라 마치 그녀의 마음까지 흩어뜨리는 듯했다. 이른 새벽 항구 마을 골목에는 아직 햇빛이 닿지 않았다. 블레는 가게 문을 열지도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밤새 잠들지 못해 눈가가 붉었다. 몸은 무겁고 손끝은 차가웠다. 손바닥엔 서류 봉투를 쥐었던 자리처럼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말레가 먼저 들어왔고 뒤를 이어 수님과 정숙이 얼굴을 내밀었다. 블레야 아직도 정리도 안 했네. 말레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블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다. 그냥 좀 앉아 있었어. 수님이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었다. 얼굴이 왜 이리 상했어? 무슨 일 있었지? 정숙은 문을 닫고 의자 하나를 끌어 가까이 앉았다. 애들이 왔다며. 근데 내 표정 보니까 좋은 소식은 아니었구먼. 블레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다.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 안에서 무언가 걸린 듯 잘 나오지 않았다.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천천히 긁었다.
애들이 그 땅 팔자고 하더라. 말레가 눈을 크게 뜨며 다급하게 되물었다. 무슨 땅? 내가 평생 지켜온 그 땅 말하는 거요? 불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이 몸을 앞으로 바짝 당겼다. 아니, 그걸 왜, 갑자기, 뭘 팔아? 불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밀어보였다. 말레가 봉투를 잡고 열어보자 안에 있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180억? 말레가 손을 떨며 종이를 내려놓았다. 이게 무슨 일이요? 불레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팔면 180억 나온다네. 그 중에 나는 30억만 가지래. 정숙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튀어나왔다. 뭐라고? 너한테 고작 30억? 나머지는 걔들이 가져간다고? 수님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떡 벌렸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세상에 불레야, 너 그 땅에 평생을 바쳤잖아. 남편 죽고 혼자 버티면서 그걸 애들이 모른단 말이여?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말레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울음이었다. 불레야, 내가 뭘 겪었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 비 오는 날에도 내가 혼자 생선 뜯고 손 다 까져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정숙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아니, 애들이 제정신이요? 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땅이 뭔데? 그냥 땅이 아니잖아. 불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대신 가슴 안쪽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뭉친 듯한 느낌만 더 깊어졌다. 수님이 불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불레야, 너 힘들 때마다 우리한테 말도 못했지? 그래도 애들만 믿고 산 거잖아. 근데 걔들이 지금 와서 내 삶을 몰라주는구먼. 말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소리 없이 울었다. 정숙도 눈가를 훔치며 이를 악물었다. 이건 아니여. 이건 정말 아니야. 가게 안이 눈물로 채워졌다. 바람도 들지 않는 공간에 새 친구의 울음과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지 못한 채 떠다녔다. 불레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친구들이 자신을 위해 울어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서 고여있던 감정의 웅덩이가 흔들렸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욕감, 서러움, 혼란이 그들의 눈물에 섞여 조금씩 표면으로 떠올랐다. 나도 왜 이리 속이 쓰린지 모르겠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수님이 불레를 끌어안았다. 불레야,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평생 지켜온 거, 내가 만든 거야. 걔들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여. 말레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내 편이여. 우리라도 아니었으면 내 속이 얼마나 무너졌겠냐. 불레는 친구들의 품 안에서 조금씩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픈 열기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 열기는 이제 그녀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천천히 알려주기 시작하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불레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친구들과 헤어진 뒤에도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집 문을 열자 비어있는 방 안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졌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가슴이 다시 먹먹해졌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작은 장롱 서랍을 열었다. 오래전부터 손때 묻은 나무 서랍이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쓰던 물건들을 넣어둔 곳이었다. 먼지가 살짝 묻어 있었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바닥으로 털어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사진 속 불레는 지금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눈매는 또렷하고 표정은 밝았다. 팔에 힘이 넘쳤고 두 손엔 생선 박스를 들고 있었다.
참 젊었네. 그녀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슬픔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첫 횟집 사진이 있었다. 오래된 간판 아래에서 둘이 나란히 서 있었다.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환하게 웃고 있던 자신. 그때는 이 바닷가에서 오래오래 함께 살 줄 알았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혼자 가게를 지켜야 했다. 빚쟁이가 문을 두드리던 날들, 새벽마다 손이 얼도록 생선을 손질하며 두 아들과 딸의 학원비, 도시 생활비를 마련했던 시간들, 사진들을 하나씩 넘길 때마다 그 시절의 냄새와 소리, 고통과 희망이 함께 되살아났다. 그녀는 오래전 찍었던 사진 한 장에 눈을 멈췄다. 막내딸 혜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구두살이 생기고도 새로운 구두를 사달라며 울던 혜진을 달래던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그날 그녀는 자신을 위한 새 구두를 대신 포기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엄마는 괜찮다. 평생 그 한마디로 살아왔다. 불레는 사진을 가슴에 가져다 댔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뜨거움이 올라왔다. 그동안 잊고 지낸 감정들이었다. 내가 얼마나 버텼는데. 작은 목소리가 방 안에 퍼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치 온몸이 무거운 물속에 잠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내 몫을 찾아야 한다. 내 삶을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 불레는 다시 눈을 떴다.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밑바닥에서 단단함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들을 다시 상자 안에 담았다.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마음에는 새로운 다짐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내 인생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힘든 세월을 견딘 손이지만 지금 그 손에는 다시 힘이 들어가고 있었다. 창밖 바닷가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그 바람은 오래된 방 안에 남아있던 답답한 공기를 밀어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도 어둡게 깔린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오늘 불레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잃어버린 용기와 존엄을 되찾고 있었다. 며칠 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린 아침이었다. 불레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사라져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는 오랜 사진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정리했고 그 속에서 잃었던 의지를 되찾았다. 오전 장사를 막 시작하려던 그때 가게 앞에 차 2대가 멈춰섰다. 민우, 진우, 혜진이 다시 내려온 것이다. 그들의 표정은 초조함과 확신이 섞인 모습이었다. 엄마 있죠? 민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다. 왜 또 왔냐? 불레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혜진이 의자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엄마, 지난번에는 갑자기 말해서 놀라셨을 테니까 오늘은 좀 더 차근차근 얘기하려고. 진우도 곧바로 말을 이었다. 엄마가 생각해 본다 했잖아.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 이제 결정할 때야. 그들의 말투는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을 정해놓은 사람처럼 단정적이었다. 불레는 천천히 마른 손을 앞치마에 닿고 그들과 마주 앉았다. 그래, 얘기해보자. 민우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수정된 계약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였다. 엄마,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바로 진행돼. 30억은 엄마 계좌로 넣어줄 거고 세금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혜진이 미소를 띠며 덧붙였다. 엄마, 30억이면 솔직히 뭐가 부족해? 엄마 나이에 그 정도면 평생 아무 걱정도 없이 살 수 있어. 불레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민우의 입가에는 확신이, 진우의 눈에는 계산이, 혜진의 표정에는 이상한 여유가 깔려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그 땅 안 판다. 순간 세 자녀의 얼굴이 굳었다. 혜진이 먼저 반응했다. 엄마, 또 왜 그래? 우리 셋이 며칠 동안 계속 상의해 온 거야. 진우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엄마가 혼자 버티기 힘드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거라고. 도와주는 거냐? 불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다. 세 자녀는 말문이 막혔다. 불레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 땅은 너희 아버지랑 내가 피땀 흘려 산 땅이다. 내가 밤새 생선 뜯고 손 갈라지고 빚쟁이 전화 받아가며 지킨 땅이다. 그걸 그렇게 쉽게 계산하고 나누겠다고? 민우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혼자 살기 불안하잖아. 난 불안하지 않다. 불레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그리고 너희가 불안하면 그건 너희 문제지 내 문제 아니다. 혜진은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우리도 삶이 있는데. 불레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단단히 굳어졌다. 너희 삶은 너희가 만들어라. 나는 내 몫을 지키겠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설득하려 했다. 엄마, 이건 솔직히 기회야. 지금 안 팔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불레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땅에는 내 인생이 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다. 너희가 모르는 내가 버텨낸 날들이 있다. 세 자녀는 서로를 쳐다보며 난감해했다. 민우가 결국 서류를 접었다. 엄마 정말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불레는 미소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건 내 결정이다. 너희가 정할 일이 아니다. 세 자녀의 표정에는 실망과 당혹감,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더는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눈빛은 너무나 단단했고 흔들림이 전혀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진우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래, 알겠어.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뭐. 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가방을 들었다. 민우도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말은 하지 못했다. 문이 닫히고 세 자녀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다. 불레는 고개를 천천히 떨구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후회가 없었다. 오히려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 묵어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부서져 나가는 듯한 해방감이 스며들었다. 가게 밖에서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있었다. 오늘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지켜냈다. 저녁이 찾아오자 바닷가 골목에는 노을빛이 스며들었다. 붉은 빛이 천천히 가게 창문에 반사되어 가게 안을 따스하게 물들였다. 불레는 장사를 마치고 천천히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몸은 조금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했다. 그녀는 낮의 일들을 떠올렸다. 자녀들이 떠나고 난 뒤 찾아온 정적.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단단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가게 문이 덜컥 열렸다. 말레, 수님, 정숙 세 친구였다. 불레야, 오늘은 일찍 끝냈냐? 정숙이 가방을 어깨에 걸친 채 웃으며 말했다. 불레는 살짝 웃었다. 그냥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 들어와라. 말레는 가게 안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이 좀 편안해졌네. 잘한 결정이요. 수님이 준비해온 작은 봉투를 건넸다. 우리가 조금 가져왔다.
저녁이나 같이 먹자. 내가 요즘 많이 힘들었잖아. 불레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말했다. 야, 너희가 오면 그게 힘나는 거지. 먹을 건 내가 해주지.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신선한 광어를 꺼냈다. 칼을 잡는 손이 오랜만에 가볍게 느껴졌다. 칼날이 생선을 스치는 소리가 정겹게 울렸다. 새 친구는 테이블에 앉아 불레의 손놀림을 바라봤다. 정숙이 감탄하듯 말했다. 봐라, 아직도 칼놀림이 기가 막히네. 불레 너는 참 세월이 지나도 손맛은 안 변한다. 불레는 칼을 잠시 멈추고 웃었다. 이 손이 나를 살렸지. 애들 키우고 빚 갚고 다 이 손으로 했다. 말레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더 아까운 거요. 내가 지켜온 거 아무도 함부로 말할 자격 없지.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불레야, 오늘 너 진짜 잘했다. 너한테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잖아. 불레는 접시에 회를 담아 친구들 앞에 내놓았다. 환한 조명 아래에서 회는 유리처럼 빛났다. 응, 이제는 알겠더라.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등 위로 바람이 스치는 듯한 가벼움이 지나갔다. 내가 평생 엄마니까 괜찮다.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어. 내 인생도 내가 지켜야 할 거더라. 새 친구는 잠시 말을 잃었다. 불레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다. 정숙이 잔을 들며 말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불레야, 너는 이제부터 내 시간 살아. 말레도 잔을 들었다. 우리가 죽도록 서러울 때 너가 같이 울어줬잖아. 오늘은 우리가 너 위에 마시는 거요. 수님이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불레야, 내가 지켜낸 건 돈이 아니라 너 자신이여. 불레는 잔을 들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잔 끝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울렸다. 가게 안에 반짝이는 조명이 잔 위에서 흔들렸다.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이여. 말끝은 가볍지만 그 속에는 평생 눌러두었던 무게가 모두 풀려나간 듯한 깊은 울림이 있었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오늘의 파도는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을 어귀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바람은 천천히 골목을 스쳤다. 불레는 가게 창문 너머로 펼쳐진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물결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듯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웃으며 잔을 다시 들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부터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볼란다. 그리고 그 순간 불레의 밤은 오랜 세월의 서러움을 모두 비우고 새로운 시작의 빛으로 가득 차올랐다.